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민경찬 교수님께서 이 대학원 발전 방안에 대한 역량 강화죠. 그래서 체제 개편 방안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또 PPT 형태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제목이 이제 대학원 역량 강화 및 체제 개편 방안인데. 저는 특히 이제 체제 문제가 이제 큰 제목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생각이 이제 출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체제 개편이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이런 주제가 좀 무엇을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에 대한 그 초점이 좀 더 문명하게 맞춰지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두 가지 관점에서 또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거는, 대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풋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아웃컴이 있는데, 대개 인풋에서 얘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아웃컴인데, 결국 아웃컴을 초점에 맞춰서 프로세스와 인풋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또 관점은 대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것. 사실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더하면 이제 휴머니어도 있죠. 사람. 결국 이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정돈이 되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하시면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니까 결국 사교육과 학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교육의 문제는 결국 초중고교와 대학과의 사이의 문제 같아요. 결국은 사교육의 문제는. 그게 이제 대입제도 공교육 정상화의 문제로 이제 연결되는 것 같고, 근데 학벌 문제는 대학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같아요. 이제 그것도 그래서 정리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학 내에서 벌어질 일들이 이제 교육 역량, 질, 재정, 거버넌스 이런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원과 사회에 연계되는 게 산학연계, 직업교육, 평생학습, 전문대학원 이런 것들이 다 대학과 사회관계 차원에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좀 정리해가면서 제가 얘기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원, 대학 체제라는 게 뭘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대학원의 문제를 좀 정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현황과 과제, 대학원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제 내용적인 것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논의들이 또 사교육이라든지 요새 반값 등록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대학 교육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원론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체제. 저 나름대로는 사교육 걱정이라는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사교육 사슬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교육이 왜 하느냐? 좋은 대학교, 자기가 원하는 전공, 의과대학 또는 법과대학 가기 위한 노력. 왜 걸로 가려고 하느냐?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미래 보장이라는 것에 대한 목표를 놓고 결국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해결 방안은 뭐냐? 사교육 좋은 대학교 전공이라는 흐름 자체를 대학 및 사회적 인프라, 문화를 바꿔서 미래를 보장하도록 만들면 저 문제가 또 풀어져 가는 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사교육 사슬 문제를 풀어가는 생각을 했고, 사교육 걱정 문제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기본 과제가 사교육 자체가 의미가 있냐, 시간과 돈을 투자한 것이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걱정이 되는 것 같고, 경제적인 부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효용성과 이제 부담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사교육 문제는. 여기 더 많이 그동안 연구하셔서 더 많겠지만 저 나름대로 일단 그렇게 설정을 해봤고, 그럼 효용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교육적 연계성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겠다. 사교육 자체가 실질적으로 교육에서 의미 있도록 연결시키는 것. 그게 대입제도나 취업, 창업들과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대입제도 자체도 교육적인 의미를 가질 때 얘기겠죠. 단순히 점수가 아니고. 근데 부담의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 일자리가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게
그래서 그 일반 국민들이 이 경제적인 부담을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접근이 아니겠는가. 사교육을 줄이는 것만 가지고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다. 대입제도만 가지고 풀어가기엔 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대학 및 사회적 인프라와 문화를 바꾸는 문제하고 교육적 연계성을 풀어가는 문제하고 경제적 환경 개선을 풀어가는 방식, 이 세 가지를 관점으로 그럼 어떻게 풀어갈 거냐. 대학 및 사회적 인프라 문화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대학이 독자적인 모델을 가질 때 가능하다. 하나의 예를 들면 아직 특이한 예가 소수의 예가 되겠습니다. 한동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는 상관없이 가거든요. 한동대학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 자체가 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사회의 우리 가치 구조 어디에 더 가치를 부여할 거냐 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요즘 뭐 자본주의 4.0도 얘기합니다만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그 중요한 가치를 뭘로 설정할 거냐 하는 문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적 연계성 문제는 생산적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바꾸는 거죠. 결국 대입제도 취업 창업 등과 연결을 했습니다만 결국 생산적 역량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결국 핵심적인 역량을 이제 크게 보면 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변화 적응 능력입니다. 대학 졸업하고도 사실 한 80%는 전공하고 상관없이 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그 직업군으로 변화하는 게 여러 개로 옮겨져 가기 때문에 그 변화 적응 능력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게. 그래서 아까 기초교육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게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성과 소양, 아까 뭐 교양대학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정신과 태도, 호기심, 열정, 사명감, 도전정신 이런 것들, 이런 속성들. 근데 실질적인 경쟁력은 뭐냐? 인성과 소양, 정신과 태도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인터뷰를 하더라도 뭐 가지고 뽑느냐? 그 지식은 일반적인 베이스고, 그 다음에 뽑는 성격은 인성과 소양, 정신과 태도로 사실 기업들이 뽑습니다. 뒤에 이제 어떤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경제적 환경 개선 문제는 대학원을 사회적 수요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시스템화하느냐. 그래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어떻게 맞춰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하나의 방향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냐.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학 교육입니다. 지식을 요구를 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과 기본 역량을 가진 인재를 요구한다. 그래서 그 기본 역량 교육을 충실히 해달라. 그다음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대학으로 만들어달라. 상생의 원리, 가치 중심의 삶, 윤리 문제, 더불어 살기 뭐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게 사실 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또 만들어갈 거냐 하는 문제, 세 가지 요소를 만들어갈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대학의 이제 독자적인 모델을 이제 만들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이제 그 대학 그 서열화 문제를 풀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현재 그 교과부에서 작년과 올해 이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11개, 올해 11개 22개 대학을 했는데, 이 기본적인 프레임은 이겁니다. 대학들이 독자적인 철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비전을 가지고 그것에서 인재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동대학 인재관하고 예를 들어 연세대학 인재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재관이 정립됐으면 인재들이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가졌을 때 그 대학에서 생각하는 인재라고 생각하느냐. 그 핵심 역량을 설정하면 이것을 잘 준비된 학생들,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학생을 선택하는 게 대입제도고 입학 사정관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커리큘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그리고 중요한 건 4년 후에 과연 그러한 핵심 역량이 얼마만큼 성취됐는지 평가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겠죠. 그러나 이 사이클을 가지고 결국은 대학이 나름대로의 그 독자적인 모델을 가져라 해서 각 대학마다의 독특한 모델을 가지라는 거죠. 아까 말씀한 한동대학, 서울대학 모델, 연세대학 모델을 가지도록. 뭐 전공 영역에 따라 조금씩 또 차이가 생기겠죠. 왜 이런 프레임을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대학들이 고민을 안 한 거죠. 소위 교육의 내용, 교육의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거죠.
그동안 구조적인 문제만 얘기를 했지 실제 학생들의 뭘 담아줄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대학 총장님들이 저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안 된 대학 총장님들이.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구성원들하고 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좀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인재관 세우는 게 어렵더라. 아직도 못 세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인재관도 없이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왜? 교육 뭐 커리큘럼 그냥 갖다 베껴서 그냥 넣어놨지 어떤 학생을 키우겠다고 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대학과는 분명하게 자기들 목표가 있거든요. 어떤 학생들을 뽑겠다. 김영길 총장님이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린이대학 회사 대표를 만났는데 한동대학 학생을 뽑았대. 인터뷰를 했대요. 너 4년 동안 뭐 배웠냐? 그러니까 그 학생 대답이 정직을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자기도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한동대학 학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성공하셨다고 그랬어요. 교육 성공하셨다고. 그런 면에서 대학에서 뭘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프레임 자체가 대학마다의 독자적인 모델이 생기고 그거에 따른 이 수준이 자꾸 높아갈수록 저는 대학의 지평이 바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대학 같은 특성 있는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준다면 지금 22개 대학이 나름대로 그런 특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 되면 그 디테일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그 모델로서 저는 그 대학 서열화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어떤 대학은 뭐 미션 센터들하고 했습니다. 학문 중심으로 가는 대학도 있을 거고 전공에 따라서 또 시장 중심으로 가는 대학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질 중심으로 이제 가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어떤 성취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저는 연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큰 프레임만 가지고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사교육 없는 그 대학 체제라고 하는 프레임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가고자 합니다. 대학원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이 현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로 거의 한 30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원생들이 30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원생보다도 학부생을 훨씬 더 인정을 한다. 대학원 졸업생들이 인정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취업을 못해서 대학원 간 학생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동기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대학원 교육 질 자체에 대해서 크레딧을 안 주기 때문에 학부 졸업생보다도 더 크레딧을 더 주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 졸업생하고 대학원 졸업생하고 이게 구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심각하다. 30만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다면 사회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냐. 전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풀어가고 싶은 겁니다. 저는 대학원의 교육 문제 여러 가지 한 4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저는 뭐 이거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얼마만큼 자존감, 자부심이 있을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약합니다. 자기가 대학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자존감이 없고 희망이 없고 뭐 이런 게 우리 대학원에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학원생이 계신데 예. 왜냐하면 그 후에 졸업한 후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지금 솔직히 누가 그 고민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별로 없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의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판, 사회적 수요와의 불일치 이런 면에서 이제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대학원의 그 정체성, 대학 내에서 대학원 유상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과거 20, 30년 전에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희 연세대학만 하더라도 학부생이 한 2만 5천 명, 대학원생이 한 11,000명 되는데 대학원에 대한 관심과 비중, 지원은 별거 없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아주 그냥 뭐 그러니까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그리고 이제 일반 특수 전문대학 유형 구분 자체가 의미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법 체계 문제가 그에 따라서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내 국가천의 거버넌스 문제도 정책 비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한 30만이라는 대학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대학원을 담당하는 학과는 교과부에는 과장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학원 지원과 과장한 사람. 그것도 사실은 전문대학원을 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거지 그런 면에서는 대학원 정책이 없는 거예요.
대학도 없고 정부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학원 정책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 하는 점에서의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 대학원의 그 현황 과제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문제를 이제 결국 선진화 방안이다 이런 표현으로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사실은 이 교과부의 뒤에 이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만, 저희 뭐 여러 가지 유현숙 박사님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연구를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대학원 정책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교과부에서 같이 이제 출발을 했었습니다. 선진화 기본 방향은 이제 4가지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제는 대학들 자율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자. 다시 말해 바텀업으로 가도록 하자. 정부가 주도적으로 획일적으로 경직되게 출발하지 말자. 바텀업으로 출발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수준의 이제 글로벌 엑셀런스를 왜 추구해야 된다. 수월성 문제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3개 형태의 그 대학원 체제를 어떻게 통합형으로 이제 새로운 모델로 갈 거냐, 미래를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시장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대학원도. 근데 대학원 일반 대학원도 트랙을 그 학생 중에 솔직히 현실 자체가 현재 있는 대학원생들이 다 학문 분야로 가지는 않습니다. 박사과정으로 가는 학생 또 제한돼 있고, 박사학위 받고서도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가는 학생이 있고, 또 기업으로 빠지고 사회로 빠지는 학생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원도 이제는 두 트랙을 가야 된다. 다시 말해 학문 분야와 그 사회 진출이라는 두 트랙으로 가져야 된다. 특히 석사과정 문제를 재구조화해야 된다. 그 미국 대학원장 협의회 지금 다녀온 얘기 나중에 또 자제하겠습니다만, 이번 9월에도 제가 홍콩을 이제 갑니다만, 그 미국에서는 지금 이 사회로 진출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나가는 게 그쪽이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대학원은 대학들 대학원은 관심이 없죠. 학생들의 그 진로에 대해서는. 대학원생들 진로를 뭐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시스템이 있습니까? 대학에 보면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로 끝내버리지 그 시스템적인 접근은 별로 없다는 거죠. 대학원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고민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켓 스마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재정 지원문도 이제는 그동안은 이제 기관 지원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개인 지원도 직접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프레임 가지고 4가지로 저희가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교육 체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슬라이드 3개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 질 관리 문제, 질 관리 평가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재정 지원 문제, 그 3가지 관점으로 그 우리 선진화 방향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대학원 그 교육 체제 문제는 대학원 재구조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학부 교육 중심 대학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중심. 지금 이미 이제 아까 말씀 에이스를 그 추구하는 대학들은 학부 교육 중심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대학이 많습니다. 이제 취업 중심으로만 가겠다. 예를 들어서 그 특정 대학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건양대학 같은데 완전히 취업으로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대학들. 그 다음에 연구 중심 대학, 또 특히 이제 프로페셔널 스쿨 중심의 실무자 인력 양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프로페셔널 마스터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학석사 통합 과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턴십, 벤처, 창업 문제, 융복합 문제, 평생교육 문제, 전일제, 시간제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기업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제 미래의 수요 전망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제 또 대학이 서로 협력해서 양적인 질적인 수요 전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석박사 패널 조사가 이미 교과부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만, 석박사 출신들이 어떻게 출액이 발전되어 나가나 이런 것 조사 같은 것도 중요하고, 대학원 정책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자존감, 자부심, 희망, 비전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그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이건 하나의 앞에 거는 시스템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컨텐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 그 교수 학생 지원 인프라 이런 것도 굉장히 글로벌 시각에서 이제는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근데 교육 과정의 다변화 문제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2008년인가 2009년에 미국 대학원장 협의회 처음 제가 갔었습니다. 초청받아 갔었는데, 그때 그 이 오바마 정부의 그 교육 정책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교육 담당 위원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강조를 1시간 내내 하는 것이, 학생 대학원생들에게 티칭 스킬 가르쳐라. 하이 레벨의 티칭 스킬 가르쳐라. 그게 국력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들이 나가서 결국 리딩 역할을 할 텐데 그 티칭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대학원에서 별 관심들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프린스턴 대학원장이 또 여러 가지 그런 교육과정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래서 당신은 뭘 또 강조를 하느냐 그랬더니, 커뮤니케이션 스킬, 라이팅 스킬, 리더십 트레이닝, 그걸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학원생들 보면은 단순해요. 학점 30학점. 그리고 교수와 관계에서 논문 하나 쓰고 끝. 그 외의 준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교양 기초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대학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윤리교육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심플하게, 기능적으로만 접근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제화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국제화 문제도 좀 내용적으로 굉장히 접근해야 되는 것이, 국제화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 교수 몇 명, 영어 강의 몇 프로,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 몇 프로, 그게 무슨 국제화입니까? 그건 하나의 그 필요 조건 중에 일부 스타팅 포인트겠죠. 문제는 얼마만큼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과 또 한국 학교와 프렌들리하게 돼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나가주느냐. 거기까지가 저는 국제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 너무나 취약하다. 그리고 앞으로 전략적으로도 뭐 나중에 긴 얘기 하겠습니다만, 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이 특별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 자체가 또 없다는 거죠. 국제화에 대한. 앞으로의 지정학적인 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거버넌스 문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 너무 없다 하는 거, 시스템 갖추는 문제가 중요하다. 저는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대학원에서도 노벨상이 왜 안 나오느냐,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교실에서 토론이 없다. 그거 하는 가지입니다. 저는 창의성이 뭐냐, 토론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관리 문제를, 평가체제 문제하는, 앞으로 이제 학교과정 설치 기준이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임들이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을지, 또 지도교수 자격도 줘야 된다. 어느 정도의 논문을 쓸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지도교수를 해야지, 본인이 논문을 쓸 수도 어려운 분이 지도교수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대학원 입학을 지금 굉장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취업을 못하면 그냥 대학원 들어가고, 요새 숫자 채우기도 바쁘니까 대학원에서 정원 다 못 채웁니다. 저희 많은 대학들이. 들어가기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피난처가 돼버린 부분도 있다는 거죠, 대학원이.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 조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건 유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유저가 여러 가지 있죠. 뭐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 뭐 기업일 수도 있고, 그런 그 소비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하거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정보. 그 자기 스스로 자체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그 다음에 최소 수준의 대학원에 그 인정할 수 있는 평가. 뭐 이런 그 유저 중심의 목적지향적인 평가 체제가 필요하다. 다만 그 밑에서 강조할 부분은 질적인 평가 체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것이 뒤에서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평가 체제가 질적으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의 소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입니다. 뒤에 가서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간과 재정 투자를 확대하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제가 뭐 경험상으로도 지금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바텀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프레임 가지고 그 전체 틀에서 자꾸 접근하기 시작하면 왜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평가의 문제를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지원 문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대학원 차원에서 지금 제안을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대학원 차원에서도 에이스 사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대학원 스스로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대학원의 운영,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에서는 우리 전공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목표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상당히 지원할 필요 있다. 석사과정 직업교육도 그렇고 인턴십 벤처 문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융복합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의 재정 지원은 이제 공부에 몰입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풀 스칼러십을 줘야 됩니다. 이거 아르바이트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녀 가지고는 저희가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외국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풀 스칼러십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거 없으면 어렵지 않느냐. 관점에서 굉장히 넓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벨상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노벨상의 연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대개 30대 중반에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서 이들 중에서 뭔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성세대 쪽에 더 많은 지원이 가지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석박사 과정이나 포스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그 질을 높여나가는 장기적인 관점 질을 높여나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교육 체제 문제, 질 관리 문제,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의 문제를 몇 가지 그 프레임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사교육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출발점을 어디로 할 거냐,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대학 체제가 돼야 되느냐, 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학 체제를 잘 만들어서 사교육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전 대학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 이러한 뭐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대입 경쟁을 약화시켜야 돼서 또 그러기 때문에 수능 시험도 낮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논리들이 저는 적절치 않다. 대학 자체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을 잡고 그걸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대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것이 단순히 사교육 없는, 죄송한 표현이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기관으로 만든다면 이건 대학의 존재 가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쪽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래서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일단 뭐 우리 국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교육의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큰 흐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부분들이 정리돼 나가야 된다. 이게 작년 11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끝났다. 이제 산업사회에서 이제 지식산업 시대로 이제 가려면은 지금까지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끝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펀더멘털한 체인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섭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자 이거죠. 과거 100년을 볼 때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저는 그 먼 거리가 아닙니다. 100년 전. 100년 전이 바로 우리 부모님 때 시작했던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두세 되면 100년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역사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준비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큰 그림을 같이 보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저는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장충체육관이 1962년에 지어졌습니다. 그거 그 당시에 필리핀이 와서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 당시 그때 한 70몇 불이었고 필리핀이 거의 한 300불 돼서 아시아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몇십 년 사이에 국가가 뒤집어져서 결국은 필리핀 대학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뭐 파출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20, 30년 후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당장 지금 오늘 뉴스에도 유럽의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이게 벌써 주가 뭐 은행에 대한 크레딧 이런 문제가 흔들흔들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앞으로 3, 3물 시대를 만들어야 우리 국가 거래도 안정적으로 간다는 프레임이 지금 존재하는 거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폭탄으로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교육과 고용의 문제가 일자리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이죠. 신뢰의 문제, 우리 사회의 신뢰의 문제, 정직성 문제 이런 것들. 왜 필리핀이 망했느냐? 결국 가치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왜 망했냐? 부패 때문에 망했거든요. 예.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발전시키고 간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역량이라고 보고 경쟁력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심각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뭐냐? 내용적으로 보면 어디서 극복할 거냐? 교육이죠. 특히 고등교육. 이런 면에서의 그 프레임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육의 질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되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출발할 거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면에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육을 통해서 어떤 나라로 앞으로 만들어갈 건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만들어갈 건지 또 어떤 능력과 소양을 가진 국민들로 만들어갈 건지 그거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철학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저는 그걸 지금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철학이 있고 그 기반 위에서 그 다음에 정책이 뒤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근데 현실을 보시면 대학들이 주된 관심, 총장님들이 주된 관심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표들. 과연 이 숫자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에 얼마만큼 기여할 건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과 프로세스, 아웃컴 관점에서 보면 인풋 요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일종의 필요 조건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에서 평가받고 구조조정되고 재정 지원받고 하는 그 구조를 어느 때까지 할 거냐.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은 4년제 대학에서 직장에서 한 10년 다니고 한 30평 아파트, 2000cc 자동차 가지면 중산층이라고 그러는데 밑에는 뭐냐? 프랑스 봉피두 대통령이 중산층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한 개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세계 여행 자유롭게 다니면서 많은 경험할 수 있고 한 가지 스포츠 즐길 수 있어 남과 어울릴 수 있고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한 가지 요리 정도는 할 수 있어 남을 대접할 수 있고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린 뭘 추구하고 있는 거냐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우리가 이제 지표 중심 또 어떤 숫자 중심의 사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양에서 질로 가는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고 그게 바로 선진화의 문제고 이거를 백업해 주는 게 뭐냐면 2007년에 더 타임즈 평가 담당 책임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왜 미국이나 유럽은 별로 하나의 참고 자료인데 한국은 유독 순위에 관심이 많냐. 그리고 어떻게든지 순위 올리려고 엉터리 자료 보내기도 하고 소수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순위 때문에 요란스럽고 그렇다는 거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학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그냥 자료 수입이 용이한 지표에 의존하고 있는 것뿐인데 작년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인데 너무 이게 올인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명문대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명문대학. 이게 이제 그 월드뱅크에서 정의한 명문대학입니다. 아까 교육과 연구 같이 가야 된다고 앞에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연구를 통해 지식의 진보에 크게 기여하고 가장 혁신적인 커리큘럼 교수 방식 이용해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강의하며 연구를 학사 과정의 교수에 있어서 필수 불가관으로 인정하는 대학으로 교육과 연구를 같이 이제 가는 대학으로 동문들이 결국은 성공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학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학마다의 독자적인 철학, 모델, 인재관을 어디다 설정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제는 대학 스스로가 많이 고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동안에는 하나의 틀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되돌아봐야 된다. 그 대학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 우리는 단순히 졸업해서 취업하는 기관으로 이제 보는 것, 거기 그 단계에서 머무른다면 저는 대학의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건 아니냐. 그게 전문 학교나 직업 학교지. 그 대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결국은 이제 시대 정신 만들어내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바람직한 가치들을 만들어냈던 데가 대학이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학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회를 이끌고 가는 그 기구라는 어떤 존재, 어떤 그룹이 결국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능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대학들도 현재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반성이냐? 하버드 대학이나 뭐 프린스턴 대학이나 유명한 대학 교수 총장님들이 써놓은 얘기입니다.
영혼이 없는 엑설런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엑설런스 without soul. 영혼이 없는 엑설런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왜 대학에서 교육 자체가 없어져 버렸냐 하는 얘기죠. 교육 돈돈이겠죠. 왜 대학에서 삶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렸느냐 하는 그런 부분. 대학을 단순히 어떤 신분 상승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부작용을 갖다 줄 거다는 걱정을 하고 있고 대학의 상업화 문제 이것도 머지않아 크게 후회할 거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대학의 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뭐 하는 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대학의 구조 문제, 체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 문제하고 결부돼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골이 분명한 상태에서 골을 놓고 초점을 맞춰놓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하고 대학에서도 저도 뭐 보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교육이라는 게 뭘까? 저는 한 학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은.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그 갈등들, 학사제도, 개혁, 교육제도, 시스템에 대한 논쟁들 이런 것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지 결국은. 전 그 초점이 뭐가 잘못 맞춰져 있다. 그 교수들도 반성을 이러한 관점에서 해야 된다. 이러한 논쟁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데 어떤 기여했다라고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대학 이제 교육의 문제는 한 학생 자체가 인디비주얼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초점을 놓고 그 다음 모든 얘기들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이 변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이 교수님들은 전공 지식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대학에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학부대학 얘기도 나왔고 아까 이제 학부는 기초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기초교양대학 얘기가 나왔고 뭐 그런 것과도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뭘 담아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바람직하고 또 해야 될 일이냐에 대한 혼선들이 아직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걸 풀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프레임에서 대학의 독자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걸 위해 대학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고민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된다. 그것이 현재 저는 에이스 사업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에이스 사업이 제대로 그러한 정신 철학에 살 때 입학사정관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재관도 없는데 입학사정관이 뭐 가지고 뽑겠습니까? 굉장히 기능적으로 접근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 이제 정리하면서 아까 나왔던 똑같은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사교육에 대한 사설 문제를 풀어가려면 대학 및 사회적 인프라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용성 문제는 교육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재정적 부담 문제는 어떻게 경제적 환경을 개선해서 또 나름대로 갈 수 있도록 할 거냐, 뭐 사교육 없애는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그걸 위해서 대학의 독자적인 모델, 다양한 트랙들을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또 질 중심의 접근,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변화 중심의 성취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한 학생이 한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졌을 때 사회에서 인정받고 나름대로의 그 미래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질 거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늘 질문할 요소들이 이거라고 봅니다. 어떤 정책을 얘기할 때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 정책은 그 정권이나 책임자가 바뀌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맞다라고 봅니다. 대개 보면은 정권에 따라서 단타 작전들 하는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없어지죠. 그거는 굉장히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낭비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초점 문제가 중요하고 결국 이러한 논의들이 결국 무엇을 다음 세대들에 남기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본질적으로 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균형 잡힌 그 논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를 많이 씁니다만 인류의 사명은 뭐냐? 각 세대가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것이 대의다. 결국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는 이 사교육 문제와 대학 또는 대학원과의 연계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풀어갈 것인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저희 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대학 체제와 대학원 그 부분들 그리고 개편과 또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뭐 이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적절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토론을 많이 안 하더라도 상당히 좀 참고할 만한 그 부분들 좀 그런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또 같이 좀 이야기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좀 그 뭐 세 분의 그 교수님께 또 이제 뭐 서차관님 포함해서 이렇게 잠깐의 그 토론 그 발제자로 좀 모시기에는 너무 좀 죄송스럽고 사실은 대강사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역량들이나 또는 그 말씀들을 좀 이렇게 그 굉장히 많은데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좀 소화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이렇게 죄송스러운데요. 하여튼 뭐 이제 토론 시간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효율적으로 한번 좀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